설아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 말년, 청현용 고을에는 역질이 번져 백성들이 밤마다 초상 소리에 잠을 설쳤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아비가 쓰러지고 또 어느 집에서는 아이가 열에 떨다 숨을 거두었지요. 곡소리가 그치기도 전에 옆집에서 또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이 내려앉은 듯 퍼붓던 장대비가 사흘째 그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던 안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레박에 담긴 물이 검푸르고 비린내가 진동했기 때문이지요. 이게 무슨 물이란 말이오. 안악의 외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우물을 들여다본 이들은 모두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맑던 샘물이 하룻밤 사이 시커먼 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때 목이 말랐던 사내 하나가 괜찮겠지 하며 바가지로 물을 떠마셨습니다. 사내는 한 모금 넘기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요. 입에서 거품이 일고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저 사람 죽는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내는 해가 지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급히 장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빨리 묻어야 해. 병이 옵는다. 해 떨어지기 전 서둘러 관을 메고 공동묘로 향했습니다. 관을 묻을 구덩이를 파고 관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우지끈 흙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땅이 푹 꺼져 내렸습니다. 관이 반쯤 밖으로 드러나 비스듬히 기울었지요. 이게 무슨 일이냐? 땅이 관을 거부한다. 사람들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설을 꺼냈지요. 묘를 잘못 쓰면 그 집안이 멸문한다 했소. 이건 분명 흉한 땅이야. 그럼 누구 집에 화가 닥친단 말이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수군댔습니다. 어둠이 내리는 산깃을 뒤집힌 관 앞에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를 뿐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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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길에서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리자 눈을 천으로 감은 소경 하나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소경은 더듬거리지 않고 곧장 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어 땅에 흙을 한 줌 쥐더니 손가락으로 비비고 코끝에 갖다 댔지요.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소경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자리는 사람이 눕는 자리가 아니라 병이 눕는 자리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소경은 관 아래 흙을 손끝으로 더듬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관 밑으로 썩은 물이 흐르고 있소. 그 물길이 마을 우물로 이어져 있지요. 순간 사람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물에서 검은 물이 솟았다는 말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소경이 어찌 그걸 안단 말이오. 요사한 술수를 부리는 게 아니오? 바로 그 순간 산 아래에서 횃불 불빛이 일제히 올라왔습니다. 지관 송암을 잡으라. 도망치지 못하게 길목을 막아라. 관 앞 포졸들이 외치며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횃불이 산기슭을 에워싸고 칼을 찬 포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소경은 놀란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달아나는 듯하면서도 발걸음은 사람들이 피하던 어두운 숲길로 향했습니다. 마치 길을 아는 듯 나뭇가지와 돌부리를 피해 빠르게 사라졌지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무녀 견습 다나였습니다. 다나는 소경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스승님이 죽던 날과 똑같다. 다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몰래 소경의 뒤를 밟기 시작했지요. 달빛 아래 소경의 허리춤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낡은 나침반이었습니다. 다나는 그것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죽은 지관 송암이 늘 차고 다니던 물건이었지요. 저 사람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나의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연우는 떠돌다 산중 움막의 직관 송암에게 거두어진 아이였습니다. 송암은 연우에게 땅을 보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첫날부터 송암은 연우를 데리고 산을 돌며 말했습니다. 풍수는 부귀를 주는 술수가 아니다. 병과 재앙을 피하는 살림이지. 송암은 먼저 물길을 보게 했습니다. 비 온 뒤 물이 어디로 흐르는지, 어디에 고이는지 눈으로 익히게 했지요. 그 다음은 바람길이었습니다. 나무숲이 흔들리는 방향과 바람이 부는 세기를 몸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습지를 찾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땅을 밟았을 때 물컹한 느낌, 풀이 유난히 무성한 곳, 여름이면 파리떼가 모이는 자리를 보게 했지요. 연우는 흙을 쥐면 촉감만으로 젖은 땅과 마른 땅을 가를 수 있었습니다. 귀를 땅에 대고 물 흐르는 소리를 찾아내는 재주도 남달랐지요. 송암은 연우의 재주를 보며 가끔 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섞인 눈빛이었지요. 다나는 장터 굿당에서 일하며 소문을 모으는 아이였습니다. 송암에게 찾아오는 양반가들의 속셈을 미리 연우에게 귀띔해 주곤 했지요. 저 양반댁은 묘자리보다 땅을 더 탐낸다 합니다. 저 집은 아들 낳을 자리를 찾는다지요. 송암은 양반가 묘자리를 봐주되 늘 큰돈 주는 자리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쓸만한 곳만 조용히 알려주었지요. 부귀의 혈이 아니라 편안한 자리, 물이 고이지 않고 바람이 통하는 곳을 택했습니다. 어느 날 송암은 연우를 데리고 금줄 친 능선 아래로 갔습니다. 멀찍이 서서 절을 하더니 연우에게 말했지요. 여긴 건드리면 안 된다. 연우가 까닭을 묻자 송암은 대답 대신 연우의 가슴 중앙을 손바닥으로 짚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지요. 너도 이 땅과 인연이 있다. 송암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우는 흉터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땅 밑에서 올라오는 습한 냄새에 속이 울렁거렸지요. 송암은 드물게 두려운 기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병이 길을 찾으면 사람은 하늘만 탓하게 된다.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서 첫 역질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불길함이 구체가 되는 순간이었지요. 한양에서 내려온 거부 양반가 윤가가 송암을 찾아왔습니다. 윤가 대감은 은전과 비단을 가득 실은 수레를 앞세우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대여를 내놓으시오. 송암은 땅을 보기도 전에 윤가가 내민 전담 문서부터 살폈습니다. 관아 도장이 묘하게 번져 있었지요. 먹이 번진 것이 아니라 도장 자체가 어긋나 찍힌 흔적이었습니다. 송암은 문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그 땅은 묘자리가 아니오. 윤가 대감은 웃음으로 협박을 감췄습니다. 선왕릉 조성 때 직관들이 죽어나갔다 들었소. 그대도 그때 계셨다지요? 연우는 능이라는 말에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스승이 숨긴 과거가 왕실과 얽혔음을 직감했지요. 다나가 굿당에서 들은 소문을 전했습니다. 관아 뒤뜰에서 직관 이름 적힌 장부를 태웠다 합니다. 그날 밤 송암은 촛불 아래서 나침반을 닦으며 연우를 타일렀습니다. 도장은 글보다 무섭다. 도장은 사람 목을 쥘다. 이튿날 윤가는 관아 포조를 붙여 송암을 강제로 모셔가려 했습니다. 장례가 급하다는 핑계였지요. 송암은 연우에게 작은 가죽 주머니를 쥐어주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도면, 조각과 흙가루가 묻은 실한 타래가 있었습니다. 연우는 그날 밤 스승이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끝날 수도 있다. 다음 날 윤가의 장지에 도착하니 묘자리는 보기만 해도 흉했습니다. 땅이 물컹거리고 습기가 차올랐지요. 여름마다 악취가 날 자리였습니다. 송암이 흙을 만져보니 썩은 물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여긴 안 돼요. 송암이 말하자 윤가가 몰아붙였습니다. 오늘 안에 끝내시오. 다른 곳을 즉시 찍으시오. 송암은 문서의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도장은 위조요. 남의 땅을 빼앗아 조상 묻겠다는 게 도리냐? 윤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하인들이 기다렸다는 듯 송암의 팔을 꺾었습니다. 송암의 손이 뒤로 묶였습니다. 지관에게 손은 눈과 같았습니다.
사실상 목숨줄이었지요. 연우가 달려들려 하자 송암은 눈빛으로 막았습니다. 그 눈빛은 살라고 명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송암은 몸을 비틀어 연우의 품속에 두면 한 창과 나침반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속삭였지요. 절대 남의 눈에 띄지 말라. 장내가 강행되려는 순간 묘역 아래에서 썩은 물이 배어 나왔습니다. 파리떼가 몰려들고 사람들이 코를 막고 물러섰지요. 송암은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명당이 아니라 병의 길목이오. 그러나 관아 포졸은 장부에 적었습니다. 지관이 장례를 망쳤다. 다나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윤가 뒤에 관아가 서 있다고. 연우는 습지의 물길이 마을 우물과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훗날의 단서로 삼기 위해서였지요. 밤이 되자 송암은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연우는 멀리서 스승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나침반이 손바닥에 눌려 아팠지요. 며칠 뒤 윤가 별채에서 하인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열과 설사로 신음하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지요. 윤가 장례 뒤로 역질이 번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관아는 윤가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송암에게 죄를 씌워 체포령을 내렸지요. 송암은 연우를 살리기 위해 밤중 산길로 빼돌렸습니다. 그러나 포졸들이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송암은 연우를 숨기려 몸을 내밀었습니다. 창끝이 옆구리를 깊이 찔렀지요. 비가 내리는 산비탈에서 송암은 연우의 얼굴을 손끝으로 더듬어 만졌습니다. 연우야. 송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장님으로 살아라. 엄한 걸 보고 엄한 걸 말하고 다니다간 너도 나처럼 된다. 송암은 숨을 몰아쉬며 이어 말했습니다. 봉인혈이 흔들리면 병이 도성으로 흐른다. 도면의 점들을 꼭 지켜라. 연우는 스승 시신을 깊은 골짜기에 숨겼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흙을 한 줌 쥐고 오열했지요. 다나가 몰래 찾아와 피 묻은 옷자락을 꿰매주며 말했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끊어야 합니다. 연우는 눈을 천으로 가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소경지관으로 세상에 내려갈 서약을 했지요. 연우는 청여년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일부러 더듬고 눈을 마주치지 않고 비웃음도 모른 척했지요. 사람들은 놀려댔습니다. 소로경이 땅을 본다니 우스운 노릇이로군. 저 눈으로 뭘 본단 말이냐? 연우는 묵묵히 흙냄새와 바람 방향으로 집터의 습기를 가늠했습니다. 한 집은 역질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연우가 말했지요. 우물 가까운 뒷곁을 막고 물을 끓여 쓰시오. 며칠 뒤 그 집안에서 더 쓰러지는 이가 없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며 양반과 하인들까지 몰려왔지요. 연우는 돈 대신 곡식과 약재만 받으며 존재를 낮췄습니다. 다나는 굿당을 핑계로 매일 연우에게 소문을 댔습니다. 연우는 다나에게만 도면의 일부를 보여주었지요. 윤가 사람들은 장터의 말을 풀었습니다. 송암 제자가 요사한 술로 병을 부른다더라. 연우는 참았습니다. 그러나 스승이 억울하게 죽은 기억이 밤마다 칼처럼 되살아났지요. 관아 아전이 연우를 불러 시험하듯 땅을 보게 했습니다. 연우는 일부러 절반만 말해 모난 곳을 피했습니다. 다나는 말했습니다. 관아가 역질로 겁준 뒤 곡식을 거둔답니다. 역질이 정치의 핑계가 되고 있었습니다.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땅을 보는 건 부기가 아니라 사람이 더는 쓰러지지 않게 하려 함이다. 연우는 도면의 점들을 따라가며 물길의 흐름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특정 능선 아래만 가면 연우의 가슴 흉터가 불덩이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숨이 가빠졌지요. 다나는 말했습니다. 신령의 표식입니다. 연우는 송암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땅이 고른 아이. 표식은 경고였습니다. 연우는 밤마다 지형을 글로 적지 않았습니다. 돌멩이 배치로 기록해 흔적을 숨겼지요. 기록이 들키면 죽는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양반집에서 묘를 옮기려 했습니다.
연우가 막았습니다. 물이 스미는 자리는 병을 부릅니다. 그 집은 화를 피했습니다. 감사의 뜻으로 연우에게 낡은 지도 한 장을 주었지요. 거기에 왕릉 주변 물줄기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연우는 도면의 점과 그 지도가 맞닿아 있음을 보았습니다. 스승이 숨긴 일이 결국 왕릉으로 이어짐을 확신했지요. 윤가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연우가 다닌 길목마다 포조를 배치했습니다. 다나는 굿당이 탄압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관아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물길 공사 장부를 엿보았지요. 장부에 능선 배수로 보수라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길을 인위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다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덮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묘자리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왕릉과 도성의 물길을 누군가 틀어주려 한다는 뜻이었지요. 연우는 그날 밤 다나에게서 장부 이야기를 듣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스승님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한 게 이것이었구나. 연우는 도면을 펼쳐놓고 장부의 내용과 맞춰보았습니다. 점들이 하나하나 의미를 드러냈지요. 능선에서 시작된 물길이 마을 우물로 도성 샘으로 흘러드는 길이었습니다. 다나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찌 하시옵니까? 연우는 나침반을 쥐며 대답했습니다. 끝까지 따라가 보겠소. 한 양반가가 연우를 불렀습니다. 장례를 도와달라. 연우는 묘역의 흙냄새가 수상함을 직감했습니다. 덫이었습니다. 관이 지나치게 가벼웠습니다. 못질도 허술했지요. 장례 자체가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숲 뒤에서 윤가 하인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눈가리개를 벗기려 달려들었지요. 연우는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숨은 물구덩이를 찾아냈습니다. 일부러 그쪽으로 유인의 둘을 빠뜨린 뒤 도망쳤지요. 다나는 굿당 패거리를 불렀습니다. 장단과 횃불로 소란을 만들어 연우가 빠져나갈 틈을 주었습니다. 도망치는 길에 연우는 낯선 사내가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는 걸 느꼈습니다. 평범한 행색이었으나 기운이 달랐지요. 윤가 쪽은 소문을 더 크게 퍼뜨렸습니다. 소경이 도망쳤다. 잡으면 상이 내려온다.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연우는 다나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눈이 멀쩡한 걸 들키면 너도 죽소. 다나는 울음을 삼키며 맞섰습니다. 그럼 내가 죽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라.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윤가의 목표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도면과 길이었습니다. 연우는 환자가 생긴 집들을 순서대로 짚어 지도처럼 연결해 보았습니다. 역질이 사람 이동뿐 아니라 물길로도 번진다는 것을 확신했지요. 우물에서 개울로, 개울에서 논둑으로, 논둑에서 장터로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습지, 가까운 집에서 먼저 쓰러졌지요. 연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물을 끓여 쓰시오. 더러운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로를 파시오. 실제로 새 환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관아는 공을 가로챘습니다. 관아의 덕이다. 백성에게 부역을 더 시켜 원성이 폭발했지요. 다나는 구판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선왕릉이 흉하다는 말이 요즘 부쩍 늘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퍼뜨린 냄새였습니다.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능 이야기가 역질의 공포와 합쳐지면 왕실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윤가는 바로 그 틈을 노렸습니다. 능 이장 공사를 먹고 땅을 삼킬 셈이었지요. 연우는 도면의 점들이 왕릉 주변으로 몰려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스승의 죽음이 단순 원한이 아니었습니다. 다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능을 봐야 합니다. 연우는 두려워했습니다. 능을 본 순간 내 목이 떨어질 것이오. 그날 밤 연우는 흉터가 가장 뜨거워지는 지점을 향해 홀로 걸었습니다. 결심을 굳히며 말이지요. 달빛이 상기를 비췄습니다. 연우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지팡이 소리만이 밤을 깼지요. 연우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목숨 걸고 남긴 도면 그 마지막 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흔들렸지요. 연우는 바람 방향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끝을 보겠습니다. 다나는 관아 아전에게 붙잡혔습니다. 소경 직관이 어디 있느냐? 아전이 협박했으나 다나는 일부러 다른 소문을 흘렸습니다. 연우를 숨기기 위해서였지요. 그 대가로 굿당은 탄압을 받았습니다. 다나는 굿판에서 쫓겨났습니다. 신발도 없이 장터를 걸었지요. 연우는 다나의 발에 상처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다나가 위험해지기 때문이었지요. 다나가 말했습니다. 난 이미 잃을 것이 없소. 다나는 연우의 도면을 함께 보자고 했습니다. 둘은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역질이 번진 고을들의 물길을 이어 한양으로 흐르는 큰 줄기를 찾았지요. 연우는 능선 배수로 보수 기록이 반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역질의 길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을 떠올렸지요. 다나는 무녀의 눈으로도 연우의 논리로도 능히 핵심임을 인정했습니다. 연우는 다나에게 스승의 유언을 고백했습니다. 장님으로 살라 하셨소. 다나는 연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장님으로 살되 내가 보는 것을 끊어야 하오. 두 사람은 도성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연우는 눈 가리개 너머로 별빛을 느꼈지요. 다나는 연우의 앞을 걸으며 길을 알렸습니다. 돌부리가 있소. 여기 무릉덩이요. 연우는 다나의 목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기분이었지요. 다나가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소? 연우가 대답했습니다. 무서우나 멈출 수는 없소. 둘은 밤새 걸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도성의 윤곽이 멀리 보였지요. 연우는 나침반을 꺼내 방향을 짚었습니다. 도성이 가까워질수록 흉터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다나는 연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땀이 흐르고 있었지요. 괜찮소?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야 하오. 역지를 막는다며 도성 인근에 검문이 섰습니다. 떠돌이, 무녀, 장사치가 가장 먼저 쫓겨났지요. 연우는 소경 행세로 통과하려 했으나 다나는 무녀라는 이유로 붙잡히기 쉬웠습니다. 연우는 순간 다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저 여인은 내 누이여. 포졸의 시선을 비껴갔습니다. 감정은 숨기되 행동은 절박했지요. 검문관이 연우의 눈가리개를 의심했습니다. 지팡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연우는 일부러 넘어져 진흙탕에 굴렀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었지요.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 사이 다나는 검문 장부의 도장을 훔쳐보았습니다. 윤과 문서와 같은 번진 흔적을 확인했지요. 도성 외곽 우물들이 동시에 탁해졌습니다. 하루 사이 새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선왕능이 흉하다는 말이 상궁과 내관의 입을 타고 퍼졌습니다. 궁궐까지 들어갔지요. 왕은 민심과 역질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대신들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장만이 길이 옵니다. 윤가는 이장을 빌미로 공사와 토지를 챙기려 했습니다. 왕에게도 줄을 대기 시작했지요. 연우는 도면의 마지막 점이 선왕능선과 겹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다나가 속삭였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소.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성문이 보였습니다. 연우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지요. 다나는 연우의 등을 밀며 말했습니다. 함께 가오. 둘은 성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검문을 통과하고 도성 안으로 들어섰지요. 도성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역질 환자가 늘어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연우는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떠 냄새를 맡았지요.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도 물길이 연결되어 있소. 다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능까지 가야 하오? 연우는 대답 대신 걸음을 옮겼습니다. 능선을 향해서였지요. 다나가 어렵게 구한 장부 조각에서 송암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과거 선왕 능조성에 참여했던 직관 명단이었지요. 명단 옆에는 붉은 먹으로 병사, 실족, 행방불명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스승이 능조성 뒤 산으로 숨어든 까닭이 단순 은둔이 아니었습니다. 장부 도장이 윤가 문서와 같은 계열이었습니다. 윤가가 오래전부터 능과 얽혀 있었던 것이지요. 연우는 능선 배수로가 여러 차례 손본 기록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다나는 구판에서 들은 말을 떠올렸습니다. 능 아래 물이 썩으면 도성이 썩는다. 단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연우는 결론지었습니다. 능을 옮기기 전에 왜 물길을 바꿨는지부터 밝혀야 하오. 그날 밤 누군가 여관에 불을 질렀습니다. 연우는 도면을 지키려다 팔에 화상을 입었지요. 스승과 같은 상흔이었습니다. 연우는 판단했습니다. 이제 숨으면 더 많은 사람이 죽소. 연우는 결심했습니다. 능을 보겠소. 다만 내 눈은 끝까지 숨기겠소. 다나는 연우의 팔에 약을 발랐습니다. 화상 자국이 붉게 부어올랐지요. 아프지 않소? 연우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스승님도 이런 아픔을 견디셨겠지요. 다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연우의 곁을 지킬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연우는 도면을 펼쳐놓고 마지막 점을 응시했습니다. 여기가 끝이오. 연우의 손가락이 능선을 가리켰습니다. 도성 외곽에서 아이 하나가 우물물 마시고 쓰러졌습니다. 연우는 본능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물을 끓이게 하고 배수로를 막았지요. 사람들이 의심을 품었습니다. 소경이 어찌 이리 빠르냐? 연우는 다시 바보처럼 더듬었습니다. 의심을 눌러야 했습니다. 다나가 말했습니다. 너는 이미 들켰소. 연우는 스승의 유언이 목에 걸려 쉽게 나서지 못했습니다. 대신들은 능이장을 주장하며 민심을 달래려 했습니다. 백성은 수군댔지요. 왕실의 묘가 흉의 벌을 받는다. 윤가는 바로 그 믿음을 밟아 공사권을 틀어쥐었습니다. 연우는 알았습니다. 능을 옮기는 것 자체가 해결이 될 수도 있으나 옮길 자리가 잘못되면 더 큰 재앙이 날 수 있다는 것을. 다나가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옮길 자리를 찾아야 하오. 연우는 도면의 점들 중 하나가 살기 끊는 자리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어디인지 마지막 조각이 비어 있었지요. 연우는 스승이 남긴 실 한 타래를 떠올렸습니다. 흙가루가 묻은 실. 과거 능선에서 가져온 흔적일 수 있었습니다. 연우는 실의 흙가루와 같은 흙을 찾기 위해 능선 주변을 탐색하기로 했습니다. 다나는 물었습니다. 위험하오. 연우는 대답했습니다. 위험하나 가야 하오. 다나는 우연히 윤가 하인이 내관에게 뇌물을 건네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내관이 말했습니다. 이장 공사만 시작되면 물길도 우리가 잡소. 윤가가 그 말을 받아 적득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능이 흉하다는 소문은 신령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퍼뜨린 말이었습니다. 윤가는 능 주변 배수로를 고치며 사실상 물길을 장악하려 했습니다. 도성의 우물과 시장을 통제할 셈이었지요. 연우는 생각했습니다. 왕실이 그들의 손에 들어가면 역질은 핑계가 되고 백성의 숨은 값이 된다고. 다나는 겁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오히려 마음이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살기 끊는 자리를 찾아 끊어야 하오. 연우는 스승도면에서 빠진 마지막 조각이 능선 어딘가에 숨겨졌음을 추정했습니다. 둘은 밤에 능선 주변 옛 직관 숙소 터를 찾았습니다. 연우의 흉터가 가장 뜨거워지는 지점에서 땅속에서 올라오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 자리 아래에서 송암이 숨겨둔 작은 옹기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 도면의 마지막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조각을 펼쳤습니다. 다나가 횃불을 비춰주었지요. 도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살기 끊는 자리가 드러났습니다. 연우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알았소.
연우는 도면이 완성되자 살기 끊는 자리가 능에서 멀지 않은 산줄기 끝자락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이미 윤가가 공사인부를 들여 배수로를 파헤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우가 가까이 가자 흉터가 불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숨이 가빠져 무릎이 꺾였지요. 다나는 연우를 부축했습니다. 멀리서 포졸이 다가와 두 사람은 풀숲에 엎드렸습니다. 포졸들이 떠들었습니다. 소경 직관을 찾으면 포상이라 했다. 수색을 좁혀라. 연우는 숨어서 배수로의 방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도성 물줄기와 맞닿게 파이고 있었지요. 그 순간 연우는 깨달았습니다. 역질의 급증은 하늘의 벌이 아니라 썩은 물이 도성으로 스며들도록 만든 길 때문이었습니다. 다나가 속삭였습니다. 이걸 임금께 알려야 하오. 연우는 말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죽소. 스승의 유언이 다시 목을 졸랐습니다. 연우는 선택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하자고. 윤가가 이장을 밀어붙이는 날 연우는 살기 끊는 자리를 먼저 확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나가 물었습니다. 어찌 하시렵니까? 연우는 대답했습니다. 능을 옮기기 전에 이 물기를 끊어야 하오. 밤이 깊었습니다. 연우는 풀숲에서 일어나 능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흉터가 뜨거웠으나 연우는 참았습니다. 이 고통이 끝나는 곳에 답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나는 연우를 따랐습니다. 둘은 어둠 속을 걸었지요. 역질로 궁궐 안에도 환자가 생겼습니다. 왕은 대신들의 말만 믿을 수 없어 민심을 직접 보려 했습니다. 소수 호위만 데리고 평복으로 나섰지요. 길에서 왕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경 직관이 병을 막는다. 왕이 장터 근처에서 연우를 마주쳤습니다. 연우는 왕임을 모른 채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더듬었지요. 왕은 연우가 흙을 비비고 냄새를 맡아 물기를 짚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보다 실상이 있는 사람이라 느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선왕 능을 옮겨야 한다는 말이 참이냐? 연우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옮기되 옮길 자리가 더 중요합니다. 왕은 연우의 말이 대신들과 다름을 알아챘습니다. 몰래 내관에게 명했지요. 저 소경을 궁으로 데려오라. 윤가도 왕의 움직임을 눈치챘습니다. 먼저 연우를 잡아 입을 막으려 포조를 풀었습니다. 다나는 연우를 살리려 일부러 구판을 벌였습니다. 사람을 모으고 그 틈에 연우를 빼냈지요. 왕은 군중속 혼란을 보며 체감했습니다. 이 나라가 병보다 욕심에 먼저 쓰러진다. 연우는 결국 왕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눈가리개를 풀지 않았지요. 궁으로 들어간 연우는 능을 옮기기 전에 먼저 능선의 배수로와 우물 연결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들이 몰아세웠습니다. 소경이 감히 왕궁을 논한다. 윤가와 연결된 자들은 연우를 유사한 술사로 몰아 처형을 청했지요. 연우는 스승 도면을 펼쳤습니다. 글 대신 지형과 물기를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썩으면 도성도 썩사옵니다. 왕은 연우에게 하루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연우는 호위몇과 함께 능선을 직접 답사했지요. 연우는 흙을 파보지 않고도 물비린내와 습기로 썩은 물이 흐르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은 윤가가 몰래 넓혀둔 배수로였습니다. 능 아래 습지에 썩은 물이 도성 우물로 흘러들 틈이 있었지요. 연우가 말했습니다. 능을 옮기기 전에 이 물기를 끊고 능 아래 습지를 봉해야 하옵니다. 왕은 결단했습니다. 옮길 자리도 내가 정하라. 연우는 마침내 살기 끊는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은 부귀의 혈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고이지 않고 바람이 통하며 오염이 스며들지 않는 자리였지요. 즉, 병이 머물지 못할 자리였습니다. 대신들이 반발했습니다. 그런 자리에 어찌 능을 쓴단 말이냐? 왕이 말했습니다. 병이 멎지 않으면 내 책임이다. 왕은 연우의 방도를 따르기로 했습니다. 연우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의 뜻을 이룬 순간이었지요. 다나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우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왕은 내관에게 명했습니다. 즉시 배수로를 끊고 습지를 봉하라. 우물은 사용을 금하고 물은 끓여 쓰게 하라. 명이 떨어졌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윤가는 발악했으나 왕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연우는 능선을 내려오며 흉터를 만졌습니다. 뜨거움이 가셨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했지요. 다나가 연우를 맞이했습니다. 해냈소.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께서 하신 일이오. 왕릉 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봉함, 배수로 차단, 습지 정비, 우물 사용 금지, 물 끓여 사용. 연우는 궁 밖 백성들에게도 같은 방도를 전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우는 윤가 문서에 번진 도장과 능선 공사 장부의 도장이 같은 개통임을 왕 앞에 내놓았습니다. 윤가가 오래전부터 능선 공사에 개입해 물기를 틀어주려 했고 송암은 그걸 막다 쫓겨난 사실이 드러났지요. 더불어 송암이 죽던 날 포졸들의 체포령이 관하가 아니라 윤가 쪽 문서에서 먼저 내려왔던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왕은 깨달았습니다. 직관들이 죽어나간 건 사고가 아니라 입막음이었구나. 왕은 분노했습니다. 다나는 굿당에서 들었던 소문들이 누군가의 입으로 조작돼 퍼졌음을 확인하며 치를 떨었습니다. 연우는 스승의 시신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죄책감을 토로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살리려면 숨길 때도 있느니라. 윤가 측 대신이 마지막 발악으로 외쳤습니다. 소경은 눈이 멀지 않았사옵니다. 연우의 가면을 벗기려 했지요. 연우는 끝까지 눈가리개를 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 눈이 멀었는지 밝았는지 중요한 건 백성의 숨이 멎는가 아닌가요입니다. 왕은 연우를 지켰습니다. 윤가를 국문에 넘겼지요. 윤가 대감이 끌려갔습니다. 하인들도 모두 잡혔습니다. 연우는 궁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나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제 끝났소. 연우가 말했습니다. 다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작이오. 스승님을 보내드려야 하오.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수로가 끊기고 우물 사용이 통제되며 이틀째부터 새로 쓰러지는 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질이 사라졌다. 연우는 말했습니다. 멎는 건 시작일 뿐이오. 격리와 끓인 물을 계속 써야 하오. 왕은 연우에게 내의원 자리를 내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우는 사양했지요. 궁이 아니라 물길이 있는 곳이 제 자리이옵니다. 다나는 다시 굿당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연우의 길을 함께 걷기로 결심했지요. 윤가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문서 위조와 토지 강탈, 공사로 백성을 해친 일이 처벌되었습니다. 관아 아전들도 일부 파직되었습니다. 역지를 핑계로 곡식을 거둔 일이 드러났지요. 연우는 스승 송암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랐습니다. 왕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름보다 결과를 먼저 보느니라. 왕은 제사를 허락했습니다. 연우는 산골 골짜기에 숨겨둔 스승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다나와 함께 조용히 장례를 치렀지요. 연우는 스승의 무덤을 부기가 아닌 바람통하고 물 맑은 자리에 썼습니다. 스승의 도리를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무덤 앞에서 연우는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 편히 쉬소서. 다나도 함께 절했습니다. 연우는 눈가리개를 느슨히 묶었습니다. 여전히 소경 행세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지요. 다나가 물었습니다. 이제 풀지 않으시오? 연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끔은 장님으로 살겠소. 역질이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능을 옮겨 나라가 살았다. 연우는 되뇌었습니다. 땅이 아니라 욕심이 병을 불렀소. 왕은 백성에게 끓인 물과 배수 정비를 명으로 내렸습니다. 풍수의 말이 현실의 제도로 이어졌지요. 다나는 굿당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물 끓이는 법과 우물 관리법을 가르쳤습니다. 무당의 말이 살림의 지혜로 바뀌는 장면이었지요. 연우는 장터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예전처럼 더듬거리며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누가 물었습니다. 나는 소경 직원이요. 연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젠 눈을 드러내셔도 되지 않소? 연우는 낮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가끔은 장님으로 살겠소. 세상은 보는 자를 두려워하니 숨을 곳도 있어야 하오. 그러나 연우가 흙을 비비고 물기를 짚는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숨기는 삶이 아니라 지키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다나와 연우는 스승 묘 앞에 절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자리는 부기가 아니라 바람과 물이오. 둘은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연우의 지팡이를 따라왔습니다. 저도 땅을 보고 사람을 살리고 싶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연우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스승의 나침반을 조용히 쥐어주었지요. 땅은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다만 사람이 땅을 어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아이는 나침반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지요. 연우는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스승이 자신에게 그랬듯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길을 물려줄 때가 온 것이라고. 다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연우가 말했습니다. 가자. 아직 볼 물길이 많소. 다나가 대답했습니다. 함께 가오. 둘은 장터를 걸었습니다. 아이가 뒤따랐지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석양이 세 사람의 뒷모습을 길게 비췄습니다. 연우는 지팡이를 짚었습니다. 똑, 똑, 똑 소리가 울렸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흔들렸습니다. 연우는 바람 방향을 느끼며 걸었습니다. 다나는 연우의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는 나침반을 품에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멀어져 갔습니다. 장터 소리가 점점 작아졌지요.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연우는 스승을 잃고도 그 뜻을 지켰습니다. 장님으로 살되 진실을 보았고 숨으면서도 사람을 살렸습니다. 욕심이 만든 병을 땅의 이치로 끊어냈습니다. 부기가 아니라 바람과 물로 사람을 지켰지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숨어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나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지키느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